그럴 수 있지 돼 절대 안 돼. 수용을 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용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큰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번에 또 배웠다, 지나가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등의 말을 자주 되뇌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럴 수는 없어, 절대로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견딜 수 없다, 참기 힘들다, 최악이다, 매번 이런 식이야 등의 비수용 언어를 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수용 언어를 쓰는 사람과 비수용 언어를 쓰는 사람의 행복도는 차이가 큽니다. 말하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싶겠지만 수용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 안의 비판자가 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외부 비판자보다도 내부의 비판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비판을 듣는 것도 힘든데 이 내부 비판자는 그리 공정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내부 비판의 99.9%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바보야, 너 따위가 뭘 잘하겠어. 또 그럴 줄 알았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등의 불친절한 말은 우리가 수용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내부 비판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 좌절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또 배우는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과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는 물론 이후 전개될 상황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큰 일은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해서 배워나갈 뿐입니다. 수용 언어를 삶에 체화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여러 수용 언어 중에 임상 현장에서 제일 잘 쓰는 마법의 언어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입니다. 변화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달리는 기차를 따라잡으려면 그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달리지 않고 서 있으면 결국 뒤에 남겨집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소한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이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가 되고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오늘날 변화가 강조되는 이유는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거나 혹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과 싸우란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다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변화에 관심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변화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방법에 만병통치약과 같은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벽형 인간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올빼미형 인간도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성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역시 오해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는 모든 것을 단번에 뒤바꾸는 혁신이나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변화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을 때리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가고 또 수백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 활동으로 이뤄집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은커녕 숟가락 쥐는 법도 몰랐지만 크면서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혁명이라는 오해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마음의 자리한 부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정적이면 아무리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틀을 바꾼다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을 바꾼다고 저절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도 진정한 변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향된 관점을 살펴서 부정적 측면을 줄이고 긍정적 측면을 늘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력과 친화력. 인간은 서로 연결될 때 행복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학설 가운데 사회적 모방 이론이 있습니다. 모방은 다른 사람의 말투나 동작,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 한 사람이 식사를 빨리 하면 상대도 속도를 맞추게 되고 한 사람이 식사량이 많으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식사량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안경을 밀어 올리는 등의 특정 동작을 반복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보이는 건 역시 흔한 모방 현상입니다. 긴 세월을 함께 생활한 부부는 얼굴이 닮아간다고 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같은 얼굴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투나 동작을 모방하는 것은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키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카멜레온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뇌의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보거나 들을 때 마치 자신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두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엄마가 하품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하품하는 것도 거울 뉴런의 작용입니다. 이 거울 뉴런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함으로써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방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하고 협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적 관계가 생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행복한 삶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될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 인간이 사회적 관계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진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밝힌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른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관한 193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된 성인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1차 연구는 1938년 당시 하버드 대학 2학년 268명으로 시작되었으며 2차 연구는 1970년대에 보스턴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11세에서 16세 남자아이 4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건강, 직업, 결혼 생활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피험자들의 삶을 75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혈액 검사와 뇌 촬영도 했습니다. 피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인이 되면서 연구 프로젝트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2세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이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는 인생의 행복은 부와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메시지는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더 행복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했으며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시작되며 뇌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고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사회적 지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인 악화를 덜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을 때 덩달아 행복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회적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마음 헤아림 체계라는 것도 있어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의 체계 덕분에 사회적 신경망 연결이 활발해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집니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전에 자기 자신과 먼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만 좋은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를 소진함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자기와의 내적 연결이 잘 되어야 공동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성.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의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힙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종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삶에 필요한 영성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인간이 자기 내면에 지니는 모든 내적 자원의 총체이자 존재 그 자체, 즉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초월을 통해 발견되고 초월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 너머를 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목표를 이룬다고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영성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삶이 공허한가요? 자기 존재를 뛰어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찾아듭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영성은 더욱 필요합니다. 영성은 현실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몸과 마음과는 달리 현실의 삶 너머에 있는 세계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려면 영성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학 연구에서 배제되었지만 영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낮고 불안장애의 회복력도 큽니다. 영성은 신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성 외에도 낙관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받는 고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 뒤에도 무엇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성적 경험이 풍부하고 초월적 세계와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며 어떻게든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영성적 경험은 종교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자아적 작업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영성적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에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